日本右翼势力是炮制伪叙事的惯犯。 자,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중국이 어제 강상륙함 후베이함의 훈련 영상을 지금 공개를 한 건데요. 자, 저렇게 거친 포성이 일제히 울리고요. 하얀 물살을 가르면서 위용을 드러냅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최첨단 중국 해군의 후베이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훈련 영상을 이번에 공개를 또 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의 발언 이거에 대해서 또 나름 이제 반성을 하는 것 같은 취지의 입장을 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그냥 계속해서 이런 훈련 영상을 또 공개한 겁니까? 왜 그런 거죠?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국과 갈등의 원인이 된 대만 유사시에 이제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문제가 좀 심화가 되니까 종래 정부의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할 점으로 삼아서 향후에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유감의 뜻을 좀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볼 때는 유감의 뜻을 표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 발언을 철회를 해라. 그냥 아예 그런 식으로 없던 식으로 하라라는 식의 어떤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후베이함 공격 훈련 영상을 좀 공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을 또 바꾸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본은 또 굽히지 않네요. 그렇죠. 일본이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또 새로 신임 총리가 들어섰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뭐 철회하거나 뒤로 돌이키거나 그러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네.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자, 오늘 이 영상이 후베이함 이거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우리 해군으로 비유하자면 이게 네. 대형 상륙함에 들어갑니다. 우리 해군에도 이제 독도함, 마라도함이 있는데 보통 이 두 척의 함정들이 상륙 작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나온 후베이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독도, 마라도함보다 더 커요. 그리고 실제로 헬기 한 30대, 네. 그리고 병력 약 1000여 명. 이 밖에 상륙 작전에 필요한 상륙 돌격 장갑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이 후베이함이 유사시에 예. 뭐 대만 침공의 핵심이 될 수도 있지만 중일관에는 또 센카쿠 열도, 띠아오이따오와 관련된 또 이런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무력 시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후베이함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중국의 압박은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에 나서는 중인데요. 영상 하나 또 볼까요? 어떻게 보면 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런 중국 정규군의 군가를 또 공개를 하는가 하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보면은 과거에 생체 실험을 했었던 731 부대까지 지금 중국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지금 중국이 열받을 대로 열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제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국가 이익이 핵심 이익이 있고 중요 이익이 있고 일반 이익이 있는데 핵심 이익 같은 경우는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 과거의 현재 국제정치에서 뭐 그 사활적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바이탈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걸 핵심 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대만, 홍콩, 마카오, 그다음에 그 티벳 이와 같은 영토 문제가 아주 핵심 이익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진짜 일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대만 유사시에 진짜 개입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떠보는 거죠. 일본의 진짜 속내를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대만 개입 시사하는 발언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이상 못하게 하는 네. 재발 방지의 어떤 그 경고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진핑 그의 그 리더십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대내적으로 아주 탄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보여지는데 네.
중국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섰을 때 가만히 있으면 시진핑 주석이 좀 무른 거 아니냐, 좀 리더십이 약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군부가 그 서방 세계에서나 이런 데서는 지금 실각설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금년 여름 정도에 네. 또 군부와의 갈등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절대로 그럴 가능성은 없고 감히 덤비지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중국 내부에서는요. 그래서 그런데 특히 중앙 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지난 10월 23일 날 폐막을 했습니다. 네네. 거기에 보면은 그 30일 집단군이라고 그 후지엔성에 주둔하는 부대인데요. 여기는 대만 문제하고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육군 부대입니다. 이런 것들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실각이 됐거든요. 당적 박탈되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 적어도 군부에 대해서 그렇군요. 내가 확실하게 장악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이제 네. 쭉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이게 전방위적인 압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중국이. 자, 압박이 여기서도 이어집니다. 바로 중국 외교의 상징 판다까지 지금 일본에 있던 판다까지 지금 다시 조기 송환을 네. 시켜버린 겁니다. 예. 이거 판다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동물이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판다를 그 외교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외교 단계를 보면은 단순 외교 단계부터 시작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있는데 좋은 각 국가 관계가 있을 때는 이것도 빌려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빌려줬다가도 조기 송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지금 판다 문제 나오는 건 사실은 2월 20일 날 그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판다는 네. 만 4세 전후에서 중국에 보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묘하게 엮였기 때문에 판다 문제까지도 중국이 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조금은 저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샤오샤오 레이레이 영상 지금 저희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이제 저 친구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갑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인 압박, 판다까지의 압박, 네. 이런 압박이 이어지니까요. 일본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아요. 보면은 오늘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일본 정부의 핵심 인사가 일본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조진국 교수님, 또 이제 일본 전문가 오셨으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일본은 또? 글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좀 예.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총리에게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서 조언을 하는 인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뭐 공적으로 본다면은 국가안전보장국의 국장이 있고 네. 거기에 아마 외교관 출신이 임명이 됐는데 아마 그런 그 과거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좀 신중한 발언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아마 5명이 총리 보좌관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근데 보유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억제력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보유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네. 또 다카이 정권 그 하에서 그런 일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도 간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떤 의도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보유를 해야 한다. 아마 논의를 좀 해야 한다는 얘기를 좀 애둘러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까지의 그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던 그 비핵 3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는 맞지 않고 또 국제적인 체제에 NPT 체제라는 것도 있어서 거기에 또 반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조금 파장이 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도 네. 당장 쉽지는 않아도 어쨌든 이런 발언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다만 이게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적인 문제도 있고 네. 국제적인 체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는 일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하나만 여쭤보면 일본에서 지금 이 발언 나온 거 중국도 상당히 또 예의주시하겠군요. 그렇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그동안의 원칙이 핵을 개발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는다. 그게 그러니까요. 비핵 3원칙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는 것은 지금 마치 중국이 똑같이 일본에게 하는 것처럼 일본도 중국에 대해서 한번 맞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견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견이지만 이게 사견일 수 없는 게 총리실의 간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예. 공무원이거든요.
국가기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얘기가 좀 되지 않나. 우리가 뭐 하나 해야 된다. 네. 반응해야 되는데 비핵화 문제를 한번 좀 건너보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핵 문제까지 뭐 슬슬 건드리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딱 짚어본 상황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국의 압박이 일본을 좀 밀어붙이는 모양새처럼 네. 살짝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의 그 군사 행보는요, 그 이전부터 사실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일본의 난세이 제도라는 곳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예. 일본 열도와 대만 사이에 보면 여러 섬들이 이렇게 쫙 배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왜 거꾸로 뒤집어진 지도 굉장히 강조했었죠. 옛날에 있었죠.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저 지도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일종의 저 섬들에다 뭔가를 배치하기 시작하면 해상의 일종의 만리장성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섬들 사이에 있는 해협들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저게 만약 어떤 군사시설도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 난세이 제도를 요새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우리 지금 이제 지도로 나오고 있지만 잘 보시면 중국 입장에서 나가는 길에 저 섬들에 쫙 이렇게 뭔가 배치를 해놓으면 굉장히 나가기 힘들어지겠죠. 해상의 만리장성 같은. 그렇죠. 일종의 분쇄된 느낌. 성들을 쌓아놓는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미국과 일본이 사실 준비를 많이 해왔고 네. 실제로도 저도 이제 오키나와 가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난세이 제도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볼게요. 보면은 첫 번째, 우리한테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오키나와. 근데 여기가 전략 심장부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분들이 이제 오키나와에 딱 여객길 타고 내리면 만나게 되는 데가 바로 이제 나하 공항인데 이 나하 공항이 민군 복합 공항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항공자유대도 있고 그다음에 해상보안청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의 항공기들도 이 공항에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2016년에 한번 갔을 때 중국 군용기들이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해서 그 나하공항에서 F-15J 전투기가 이제 비상 이륙하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 자위대 각종 전력들이 이 오키나와에 지금 집결이 돼 있고 나하공항도 잘 보면 예전에는 이 콘크리트 방으로 된 그런 항공기 행거들이 없었는데 네네. 지금 계속 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 해병대도 지금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고 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동부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군의 항공기 기지가 있습니다. 가데나 기지가 또 오키나와에 있고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일종의 이제 미군의 허브 기지 역할도 하고 있으면서 일본 자위대도 일종의 그런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이 지역에서 군사 행보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12월에 일본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3문서를 이제 개정을 했어요. 그 전까지 하고 가장 큰 차이는 중국에 대한 그 위협의 정도라 할까요? 그래 좀 표현이 좀 강화됐어요. 네. 최대 전략적인 도전이다. 위협이라는 말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이 처한 안보 위협 중에서 중국의 위협을 강조를 했거든요.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다음에 2022년 2월 달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침공한 이후에 북중러의 군사적인 협력에 대해서도 위협 그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쪽으로 좀 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를 좀 예. 염두에 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 스스로의 그 방위력도 좀 강화해야 되고 또 일본 외교 안보의 기축이라고 하는 밀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억제력을 강화하자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랴오닝함? 예, 그게 최근에 여기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나 보죠? 맞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세 개의 항공모함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태평양으로 중국이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오키나와하고 그 미야코지마라는 사이를 나가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한다면은 이 난세이 제도라는 곳에 좀 수많은 섬이 있는데 거기에 기지를 두고 거기에서부터 중국을 억제하자. 뭐 어떤 나라도 방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공격적인 의도가 있다고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점하고 있는 것이 난세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자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랴오닝함 저희가 항로를 쭉 보여줬는데 저거 보니까 저게 어쨌든 저렇게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저렇게 지나가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상 우리한테 무력 시위를 꾀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발끈한다는 건데 두 번째로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지금 보면 마게시마 깜빡깜빡 보이죠. 근데 여기가 불치망모 마게시마 이건 무슨 의미죠?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일본 자위대와 이제 주일 미군이. 예. 그래서 이제 주일 미군도 상당 부분 기지 조정들을 많이 해왔고, 그러니까 이제 마게시마도 그거의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향후에 이제 일본 항공자위대 지금 이제 도입을 하나 두 개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F-35B라는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경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영상으로 나오는데 네. 전엔 사실 무인도였어요. 저 섬이 네, 근데 이 마게시마를 왜 그럼 군사 기지로 좀 전환을 시키려고 하느냐? 물론 이제 지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해군이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뭐 대만 유사시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잠시만요. 지금 보면 왼쪽이 과거고 오른쪽이 이제 변한 모습이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뭐가 보면 활주로 같은 게 보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맞나요? 예, 그래서 활주로를 좀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이 F-35B를 이제 훈련을 해야 될 장소로 사실 이 마게시마를 점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 해병대 F-35B도 일본에 지금 주둔 중이고, 네. 일본 항공자위대도 이제 경항모에 쓸 F-35를 도입하면서 저기서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영상으로 이제 F-35B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항모에서 쓰다 보니까 막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 수리에 들어가게 되면 훈련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지상 훈련장을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시마를 선택했고, 또 한 가지 이제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곳에 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F-35B가 아니더라도 저런 F-15라든가 F-2 항공 자위대가 운용 중인 각종 전투기들도 여기서 이착륙 훈련을 하는 것도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게시마 섬에서 이건 뭡니까 지금? 김대엽 평론가. 지금 오스미 해협에 지금 마게시마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여기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오스미 해협도 예. 지금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해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게시마에 만약에 F-35B를 비롯한 뭐 F-15J, F-2 전투기들이 있으면 통과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감안해서 이 마게시마를 일종의 불침 항모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정도면 중국이 저렇게 막 변모하는 섬이 변하잖아요. 막 이렇게 예. 보면은 위성 사진을 봤을 때 중국도 민감하게 보겠군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의 동해, 우리 보면 서해죠. 거기서부터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이 차단이 되거나 아니면 네.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 중국 자신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다가 암초나 이런 데다가 섬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군사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일본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했던 거와 같은 것తో 똑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한번 먼저 해왔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한 것처럼 일본도 따라할 거다. 그럼 이거는 군사 기지화되고 나중에 더 심화되면 영토 문제까지도 얘기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이 포착된 지역이 또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저 밑에 대만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요나구니 섬. 여기 미사일 배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일본이나 지금 이 미국도 잘 보시면 중국이 하는 걸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A2D2 반접근 거부 전략이라는데, 저런 이 지금 나오는 섬에 대한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으로 들어오지 마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요나구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영상에 나왔지만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은 우리 공군의 천궁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유격도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
워낙 요나구니가 대만에서 가깝기 때문에 네. 이 요나구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그 대만 객가어를 좀 구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네.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도 뭐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그런 행동으로도 좀 군사적 행보로도 보여지기도 하죠. 지금 저 정도로 가깝다는 거예요. 한 110km?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날씨가 좋으면 대만이 보인다. 그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곤 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자, 사실 이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의 군사 행보 이런 걸 짚어봤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중국이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중국이 또 하나 공개를 했는데 자,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차이홍이라는 무인기인데 자, 영상 하나 볼까요? 이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김 대표님과? 차이홍 이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중국어로 차이홍이라는 게 예. 무지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저런 좀 대형의 좀 저피탐, 그러니까 스텔스성을 갖는 무인기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3일 전순위 열병식 때도 많이 보여줬는데 네. 그거보다 좀 크기가 더 커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다에서 만약에 미중 간의 충돌이 있을 때 저런 스텔스 대형 드론들이 미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네.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군이 많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한테 어떤 위협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예. 중일 간의 뭐 무력적인 충돌은 없지만 그러니까 일본의 방공식구역을 침범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저런 무인기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차이용 7 같은 무인기들이 지금 이제 지금 그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데 계속 등장하게 되면 네. 일본 항공제대는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계속 출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걸 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중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직까지 저런 차이용 7과 같은 큰 대형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질 못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군사적 압박의 속도를 좀 많이 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작전 반경이 한 3,000km 정도 달한다고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태평양의 이런 미군의 활동을 감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의 움직임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게 사실상 일본 전역을 타깃할 수 있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일본도 저런 거 이제 공개하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일본은 가장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냐에 주안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저거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12월에 이제 문서를 개정하면서 방위력을 강화하겠다. GDP 대비 5년 동안에 2%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2022년도에 비교해 본다면 한 1% 정도 되는 거를 2배 정도, 5년 사이에 2배 정도 늘리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카이치 정권의 경우는 올해 안에 2%를 달성하겠다. 내년도에 또 26년 중에 안보 문서를 다시 또 개정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 타겟은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이런 그 뭐랄까요, 자존심의 대결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한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표라, 우리가 지금 드론 얘기하지만 중국이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항공모함까지 지금 또 과시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3척의 항공모함을 지금 중국 해군에 전력화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표로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산둥함, 랴오닝함, 북해함까지 3척을 전력화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 해상자위대는 물론 이즈모함하고 카가함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해상자위대 전력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 좀 큰 차이가 있고 사실 이제 준비는 많이 해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하지만 이제 일본 내 문제라든가 국제적 여론을 봐가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내년 얘기를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러면 연말까지 지금 중국과 일본이 계속 내가 세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요.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뭐 지금 내년이라도 한 달뿐이 안 남았으니까 한 달치 안 남았는데 네네. 내년 하반기까지는 적어도 계속 가지 않겠느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대전략이라고 하는 그랜드 플랜을 건드린 거거든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 문제를 시진핑이 4연임하기 전 2027년에 해결을 볼 가능성도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네. 거기 아주 강력하게 나올 거고 이런 문제는 내년 11월 달 정도에 광동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때쯤 가야 이 문제가 다이치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좀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 교수님, 예. 짧게 여쭤보면은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게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대만 문제로 지금 불거진 거거든요. 예. 대만 침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만 침공 가능성은 예전에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027년 다시 말하면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임기가 끝나는 그 시기에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시진핑 주석이 국내외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결정하기에 달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진핑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분석까지 네. 주셨습니다. 세 분과 함께 중일 갈등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저희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